쇼펜하우어 문장론 다시 3.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지음 기묵 옮김. 글쓰기와 문체, 자신의 사색을 녹여서 쓰기.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글쓰기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모호한 글쓰기, 쓰기 위해 쓴 글. 저술가에겐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과 무언가를 쓰기 위해 사물을 관찰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타입의 저술가는 고유의 사상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글쓰기에 가치를 둔다. 두 번째 타입의 저술가는 돈을 목적으로, 즉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쓴다. 따라서 그들은 무언가를 쓰기 위해 사고한다. 이런 저술가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엉켜진 사상의 실타래를 붙들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실의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것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의 허구성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항상 형태가 모호한 사상을 즐겨 애용한다. 따라서 그들의 문장은 명확함과 명료함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특징을 통해 그들이 단지 원고지의 빈 여백을 메우기 위해 붓을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평소 즐겨 읽는 훌륭한 저술가의 글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싱의 연극론이나 장 파울의 소설 몇 편에서도 이처럼 빈 여백을 메우고자 어쩔 수 없이 붓을 들고 사상의 실타래를 힘겹게 쫓아다닌 수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 저술가의 이 같은 거짓된 모순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버려야 할 것이다.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단순히 원고지를 메우기 위해 집필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자에게 기만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저자들은 독자에게 무언가 전달해야 할 지식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실은 저자의 변명에 불과했다면 우리가 그들의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기만인 셈이다. 보수와 저작권 침해, 금지라는 두 가지 명제가 오늘날 문학을 파멸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물의 진리를 밝히기 위한 사명감으로 붓을 드는 작가에게만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문학의 모든 영역에서 비록 그 수는 적더라도 혹은 단 한 권의 책만이 진실을 담게 되더라도 그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그러나 저술이라는 활동이 보수라는 금전적 이익으로 직결되는 현실에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치 모든 인세에 저주가 걸린 것처럼 어리석은 파멸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어떤 저술가라도 인세를 목적으로 붓을 들기 시작하면 그 즉시 작가로서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걸작들은 대부분 작가가 무명 시절 인세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면의 절박함을 토로하기 위해, 즉 자기 희생을 통해 잉태되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스페인의 다음과 같은 격언이 진리였음을 일깨워준다. 명예와 돈을 같은 자루에 담을 수는 없다. 독일과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현재 문학이 비참한 사회적 대우에 직면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술을 통해 돈이 생성되는 구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책상에 앉아 글을 쓴다. 그리고 민중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써진 책을 구입한다. 이런 현상 때문에 언어는 또다시 추락을 경험한다. 저급한 저술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천은 신간만을 찾는 어리석은 민중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직업은 저술가가 아니라 일당제 저널리스트이다. 글쓰기의 세 가지 유형. 우리 시대의 저술가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과 추억을 바탕으로 글을 쓰거나 타인의 저서를 인용하는 것이다. 저술가 중 대부분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한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쓰면서 생각한다. 즉 무엇인가 쓰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다. 이 또한 매우 많은 수를 헤아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색을 끝마친다. 그들이 남긴 저작은 오래전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린 확고한 신념의 결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수는 극히 적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즉 쓰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작가들은 사냥을 나가기 직전에 하늘의 모든 운을 맡기는 사냥꾼에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그룹은 사육이라고 볼 수 있다. 울타리를 치고 필요한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다. 즉 언제든 원하는 수만큼 짐승을 잡을 수 있다. 게다가 사육의 방법도 여러 가지다. 자신의 철학에 맞게 방목할 수도 있고 양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늘의 운을 맡기는 사냥꾼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책상에 앉기 전에 모든 사색을 끝마치는 소수의 저술가 중에서도 자신의 사고 능력으로 묘사할 대상, 즉 어떤 사물에 대한 고뇌에 심취한 부류는 극히 일부이다.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저술을 통해 즉 타인의 주장에 대한 사색에 골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이들이 사색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의해 공급되는 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결과 자신만의 새로운 주장이라는가 독특한 세계를 건설하지 못한 채 모방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이들 그룹에서도 극히 일부는 특정 사물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사상을 건설하는 데 성공한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작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정신의 존엄성을 다루는 진정한 저술가이며 비록 독창적이더라도 자극이 강한 값싼 술을 제조하는데 열중하는 비위생적인 삼류 저술가들은 제외이다. 집필하고자 하는 테마의 소재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작가만이 후대에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위대한 저술가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필요한 테마의 소재를 타인의 저술에서 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은 일종의 강탈이며 범법 행위이다. 그들은 지혜를 빌려준 다른 작가들에게 지적인 통행세를 납부하거나 급료를 지불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저작에 쓸어 담은 그 많은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간의 지성이라도 존재한다면 지성은 정리를 위해 그들이 도용한 내용들을 감소시킬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인의 책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옮겨지는 글쓰기의 결과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이 나열되기 일수다. 그 때문에 공연히 독자의 머리만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작가 스스로가 책을 집필할 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을 쓴 장본인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작가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이 편의를 위해 인용한 책들 역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쓰여진 경우도 많다. 즉, 모형에 모형을 떠서 석고상을 만든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아름답기로 유명한 안티누스의 얼굴도 나중에는 눈과 코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도록 편찬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들을 멀리해야 한다. 내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쓰여진 책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몇 세기 동안 축적된 인류의 지식이 불과 수십 페이지에 불과한 교과서에 압축되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편찬은 모든 지적인 분야에 그 더러운 입김을 뿜어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난날 간행된 모든 지식을 시대의 변천에 맞게끔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형태의 변화이든 올바른 진보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색적인 두뇌와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진지한 관찰과 사물의 본질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저술가들은 가장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라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곤충처럼 사회와 인생의 밑바닥부터 헤아려야 한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생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문필가들의 공통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막중한 책임을 떠안은 자들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변화시키고자 서슴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며 사실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한다. 이런 경향이 오늘날 문필가의 당면한 사회적 임무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책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싶은 독자라면, 혹은 책을 통해 어떤 학문적 연구를 진행시킬 작정이라면 될 수 있는 한 새로 나온 책에서 멀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 욕망의 패러독스. 학문은 항상 진보한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진리이지만 오늘날 상황은 냉혹하게 변모했다. 오늘날 학문의 진보를 믿는 것은 어리석으며 더구나 신간이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는 맹신은 더욱 위험하다. 물론 새롭게 발간된 책 중 지나간 세월의 고전에서 그 빌미를 찾지 않은 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같은 이용의 성격이다. 신간의 저자들 중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의 부족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선구자들의 위대한 사상을 멋대로 뜯어고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재구성하고 영원히 통용될 진리를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해버린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대한 선구자들이 발견한 의견이나 주장이 마치 자신의 새로운 발언인 것처럼 왜곡시킨다. 그에게는 지나간 과거의 가치를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고 선구자가 남긴 사상의 발자취를 따라갈 용기도 없다. 그의 눈에는 표면적으로 이해되는 천박한 진리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발간된 신간이 같은 이유로 붓을 잡는 무리들에 의해 위대한 명작으로 추앙받고 그 때문에 고전이 추방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전에 없던 새로운 주장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견해만이 유일하게 참신하며 완벽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없는 소리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고자 그동안 진리로 입증되었던 학설을 반박한데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동안은 이런 반박성 견해가 조금 색다르다는 이유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지난날의 진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처럼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진리에 도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어서이다. 즉 그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토록 열정적으로 진리에 맞서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한 가지 소망 때문이다. 이렇듯 조급하게 두각을 나타내려는 그들의 욕망은 패러독스에 비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문의 영역에서 성공하기를 꿈꾼다. 그 결과 성공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손쉬운 부정한 길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즉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진리에 무모하게 도전한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어리석은 대중은 이들의 무모한 도전에 일시적으로 찬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모한 그들의 도전에서 어떤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이유로 신경 조직의 교감성, 위험 발생, 피셔의 정념작용 및 지성작용의 분리설 등이 명성을 쫓는 세속적인 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런 현상을 나는 극단적인 원자론에 대한 퇴화라고 부른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문이 시작된 이래 이처럼 후퇴적 진행이 학문의 발전을 막아왔다. 번역의 폭력. 번역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몇몇 번역가들은 원작의 내용이 자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이 같은 행위를 나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대 폭력적인 번역가여.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 스스로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그대 손으로 저술하라.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의 귀중한 작품을 손상시키지 말라. 앞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상의 발견자, 귀중한 학문의 주창자, 예술의 심원한 세계로 향하는 입구를 설정한 대가들의 작품을 주로 읽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고전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간. 그 중에서도 고전을 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간추린 신간은 멀리해야 한다. 그러나 원래의 저작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논리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덧붙여진 지식이 새롭게 등장했다면 멀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제목의 중요성. 책의 제목은 편지의 수신인에 해당된다. 책의 제목이 필요한 이유는 책의 내용에 관심을 보일 만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제목은 독자적인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또 짧은 제목이 독자들의 뇌리에 더욱 오래 간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내용에 대한 모노그램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황한 제목, 무엇 하나 특징을 보여줄 수 없는 제목, 모호하고 불분명한 제목, 또는 내용과 상반되는 제목은 책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특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은 편지의 수신인을 잘못 기재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제목은 다른 작품에서 빌린, 즉 이미 타인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에서 인용한 제목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것이 표절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저자에게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즉, 저서의 제목조차 새롭게 창안할 수 없을 만큼 독창성이 결여된 인물에게서 어떻게 새로운 내용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독자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제목을 인용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행위다. 인용은 표절과 달리 절반만 훔치는 것으로, 이를테면 내가 자연의 의지에 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자 그 후 에밀 슈테트라는 인물이 자연의 정신에 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한 것과 같은 시기다. 소재의 중요성. 참신한 소재와 진부한 소재. 저서는 저자의 사상을 복제한 복제품에 불과하다. 사상의 진정한 가치를 좌우하는 조건은 소재, 즉 저자가 시도한 사색의 대상과 소재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 형식 및 소재에 대한 가공이다. 여기서 가공이란 저자가 소재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형태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사색의 대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며 저서의 집필 의도에 따라 같은 소재일지라도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다. 모든 경험적 소재, 즉 역사적 진실이나 자연적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사색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저서의 대상이 주제인 경우 저서의 고유한 특색은 대상에 대한 객관에서 비롯되며 저자와 상관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비해 어떤 대상에 대한 저자의 사색이 주제인 경우 저서의 고유한 특색은 저자의 주관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저서의 대상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소재라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대상을 파악하는 형식, 즉 저자가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이다. 이 같은 주관적인 특색에 의해 저서의 가치가 확립되므로 형식과 사색의 독자성이 주관에서 기인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저서가 이런 점에서 매우 탁월한 가치를 증명했다면 저자 역시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는다. 다시 말해 어떤 작가의 읽을 만한 가치가 담긴 저서를 발간했을 경우 재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작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대상이 누구나 알고 있는 진부한 소재일수록 작가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대상으로 위대한 가공을 행한 셈이다.
따라서 어떤 책이 유명해졌을 때 소재 때문인지 아니면 형식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혹 평범한 사람들이 그 소재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 저서를 발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특정 소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먼 나라를 여행한 경험을 기록하거나 진귀한 자연 현상에 대해 기술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거나 목격한 사건을 기록하거나 역사적인 사료를 탐색한 후 노력과 시간을 소비해 정리한 것 등은 특정한 재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특정 소재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반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소재를 대상으로 저서를 남길 때에는 일반인이 잘 아는 소재이기 때문에 작가는 형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소재에 대한 작가의 사색이 저서의 가치를 빛내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 즉, 이렇게 탄생한 저서는 뛰어난 두뇌를 타고난 천재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인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현상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천재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신의 복제품, 다시 말해 책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에 내놓는 복제품은 너무나 평범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쉽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독자가 저서의 소재에 기울이는 관심이 형식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이다. 그들의 교양이 더디게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시를 읽으면서도 이 같은 경향을 여과 없이 내뿜는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작품을 쓰게 된 계기, 즉 시인의 사적인 환경이며 작품보다 오히려 이런 부차적인 조건에 더 열광한다. 예를 들어 괴테의 작품보다 괴테의 삶이 더 흥미롭고 파우스트라는 작품보다 파우스트의 전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지난날 비르거는 독자들의 관심은 소설 속 여주인공인 레노레가 실존하는 여성이었다면 대체 누구였느냐에 쏠려 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투덜거렸다. 괴테 역시 실제로 이런 현상을 체험했다. 그가 생존했던 시기에도 이미 파우스트와 파우스트 전설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산적해 있었다. 이런 연구의 주제는 작품이 아니라 작품의 소재이다. 이처럼 형식보다 소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은 아름다운 에트루스크 미술 양식의 항아리 색조를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면서 그 형태와 그림을 무시하는 연구자의 태도를 떠올린다. 이처럼 소재에 의존하는 연구는 작품의 가치가 형식에서 비롯되는 예술의 영역까지 확산되었다. 게다가 특정 소재를 빌미로 사람들을 극장에 가득 채우려는 극작가들이 끊임없이 출연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 양산하고 있다. 이들 극작가들은 유명한 인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의 생애의 극적인 반전이나 사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인공의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멋대로 붓을 놀려 한 인간의 위대한 생애를 갈갈이 찢어버린다. 소재와 형식을 구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젖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결정짓는 요소로는 첫째, 지성과 판단력 및 활발한 기지이다. 이것이 대화의 형식을 구성한다. 두 번째 요소인 소재, 즉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화제는 일종의 지식으로서 만일 상대방의 지식이 부족할 경우 소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세속적인 이야기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대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화제가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형식적인 능력이다. 이와 반대로 형식적인 능력이 결여된 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대화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특정한 소재를 찾게 되는데 이런 특정한 소재는 대부분 자신이 속한 전문적인 분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다.